누명을 쓰고 쫓겨난 아씨와 머슴. 옛날 어느 가을날 어느 마을에 박찬판댁 대문 앞에 일을 해달라고 사정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지주를 관리하는 마름이 그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지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과 손에는 때가 많이 묻어 영락 없는 거짓골이었지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웬만큼 영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경은 안 받아도 좋다니 그럼 그냥 수고를 해주겠다는 것이냐? 그저 입 하나 얻어먹고 잠자리만 얻으면 됩니다. 박찬판은 마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 즉시 그를 불러들였지요. 호조 참판까지 하다가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박찬판은 마음이 부드럽기 짝이 없어 원수를 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 집에 있도록 해라.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경도 줄 것은 주어야지. 내 알아서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거라. 그래서 돌쇠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지요.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박찬판에게는 딸이 둘 있었지요. 큰딸은 일랑, 둘째 딸은 이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어머니가 달랐지요. 이랑은 지금의 후처인 국시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슴 아주 못되었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눈이 아주 짐승 눈 같았다고.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이랑은 일랑에게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일랑은 트집을 잡아 생사람을 잡지 말라고 타일렀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랑은 돌쇠를 잡아먹지 못해 야단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쇠 녀석이 사람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아요. 국시 부인은 영악하게로 소문이 난 여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하인들까지 박찬판같이 착한 양반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지 하고 수군대기도 하였지요. 박찬판이 나들이를 나간 날 그녀는 즉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돌쇠 녀석이 세상 몹쓸 짓을 지었다. 그 녀석이 감히 우리 아랑의 얼굴을 음흉한 눈으로 훔쳐보았다니. 그러더니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라고 추장 같은 명령을 내렸지요. 대청 앞에 붙잡혀온 돌쇠는 임시로 급히 만든 형틀에 엎어진 채 국시 부인의 호령을 들으며 뼈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돌쇠가 행랑채 머슴방에 앉아 생각하니 기가 막혔지요. 이랑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까닭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것은 올봄 산에 일을 하러 갔다가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하도 어여쁘게 피어 있어서 꺾어다가 안채의 하녀인 유월이를 시켜 큰 아시방에 꽂아드리라고 들여보낸 일뿐이었지요. 돌쇠의 그런 추측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랑은 우선 그렇게 돌쇠를 모함하여 돌쇠를 반죽임시켜 놓은 후에 어머니 국시 앞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월이가 예쁜 꽃을 가지고 언니 방으로 가길래 달라고 했더니 언니에게 드릴 것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산에 갈 틈이 있었나요? 어쩐지 이상해서 캐 물었더니 돌쇠 녀석이 꼭 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다잖아요. 어디 감히 머슴 주제에. 저런 괘씸한 놈이 있나? 곤장 쉰 대로는 당치도 않구나. 당장에 무슨 요절이라도 내고 말 것 같이 부르르 떨던 국시 부인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옳지 옳지 하고 말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겨우 일어나서 걷게 되자 어느 날 그를 불러들였지요. 후원을 좀 쓸거라. 돌쇠가 후원을 반쯤인가 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후원에서 국시 부인의 찢어지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그 소리에 놀란 안채의 여종들이 쪼르르 달려가 보니 부인은 서슬이 펄해진 얼굴로 어서 가서 행랑채 놈들을 불러오거라 하고 재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당을 쓸던 돌쇠는 갑자기 안채에서 부인이 후원으로 돌아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웬일인가 싶어 하던 비지를 멈추고 바라보았지요.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국시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저 돌쇠놈을 잡아 묶어라. 왜 이러십니까, 마님? 쇳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런 뻔뻔스런 녀석 같으니 겁도 없이 일랑에게 꽃을 바치지 않나? 이번엔 후원을 쓰려고 했더니 글쎄 일랑의 방에 들어가지를 않나? 마님, 그게 무슨 억울한 말씀이십니까? 쇳내가 감히 어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 별당체에 귀가하던 일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돌쇠는 그런 무엄한 짓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아니, 어느 앞이라고 네가 나를 속여? 네 방에서 저놈이 나와 신을 씻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제서야 일랑은 항상 자기를 눈의 가시처럼 알아오던 어머니가 모함을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만 같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푹 엎어지며 흐느껴 울었지요. 가문의 지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국시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을랑을 연금시켜 놓았습니다. 이제야 뜻대로 되었구나. 영감이 눌 우리 일랑은 훌륭한 사위감을 골라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짜증이 났었는데 잘 되었군. 잠판이 돌아오자 국시 부인이 사랑방으로 가서는 대뜸 통곡을 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말이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오? 글쎄. 그녀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돌쇠가 일랑의 방에 들어가 몹쓸 짓을 했다는 거짓말과 꽃을 꺾어 바쳤다는 이야기를 아뢰었습니다. 마음씨 고운 참판도 그 말에는 새파랗게 질리며 온 몸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당장 일랑과 돌쇠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억울하여 말도 못하는 일랑에게 먼저 물었지요. 이런 고향 것 같으니라고? 보기도 싫구나. 당장 나가거라. 저 머슴놈과 집을 나가 강물에 빠져 죽던지 산에 가서 죽던지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더니 당장 쫓아내라고 한마디 명령을 하고서는 훌쩍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참판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미를 어릴 때 여의어 늘 불쌍하다고 여겨 좋은 신랑감을 골라 의탁을 시키려 했는데 그런 짓을 했다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참판은 아무도 몰래 금 10량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캄캄한 밤길을 걸었지요. 돌쇠는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완전치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밉게 보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들은 서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씨,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쇠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였지요. 쇳내에게 평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늘이 무심치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다 하늘의 뜻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니 따르겠습니다. 아버님이 금 덩어리를 주신 것도 있고 하니 논밭이라도 장만하여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돌쇠는 일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임진강을 향해 가는 두 사람은
요란한 말 발굽 소리를 들으며 길 한쪽 가로 비켜섰습니다. 한때 군사가 맨 앞에 채용사라는 깃발을 세우고 달려왔지요. 두 사람을 본 무리는 말굽비를 잡아채며 멈추었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인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잘생겼군. 우리는 채용산이 다행이지만 채청사에게 걸리면 영락 없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더니 빠르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당시는 연산군의 시대였지요. 나라를 돌보지 않고 방탕했던 연산군은 채용사, 채청사를 파견하여 채용사는 미인을, 채청사는 처녀를 잡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말세요. 이러고도 일이 안 난다면 하늘이 정말 무심한 것이지. 채용사, 채청사가 무엇이란 말이오? 돌쇠가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 을랑은 그에게서 의젓한 장부의 기상을 느꼈습니다. 그 뒤 드디어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조정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용좌에 앉았습니다. 박찬파는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일과는 무관하여 무사하였지요.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아무래도 일랑의 일이었습니다. 항상 딸 일랑 걱정을 하다가 결국엔 병이 생겨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랑은 그런 언니를 생각하니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자기가 훌륭한 난군에게 시집을 가서 사는 모습을 보이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직후에 일랑은 서울 서문 밖에 사는 공조의 참판을 지내던 윤씨 댁과 혼담이 성립되어 성대한 예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랑은 혼이 난 지 며칠 지났을 때에 신랑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지요. 실은 윤참판이 자기 아들에게 조금 모자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낙향한 집의 후처의 몸에서 태어난 일랑을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 까닭이 없는 일랑은 바보에게 시집을 온 것이 못 견딜 만큼 분하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한 달 만에 조정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비록 반정이 있기 전에 벼슬 자리를 내놓았다고는 하나 연산군의 사화에 가학자로서 가담한 혐의로 금부의 군사들이 밀어닥친 것이었습니다. 죄에 따라서는 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지요. 일랑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하였지요. 너희들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친정에 좀 가 있거라. 일랑이 바보 신랑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니 저쪽에서 하인과 사령들을 거느린 행차가 서문 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랑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길 한편으로 비껴섰는데 뜻밖의 말을 탄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일랑 아씨가 아니오? 일랑이 얼떨떨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머슴이었던 돌쇠였지요. 어쩐 일인가 싶어 뒤를 보니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 언니인 일랑이었습니다. 아니, 일랑아. 그녀는 소리치며 가마에서 내리더니 일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갔다가 오는 길이란다. 네가 윤참판 댁에 시집을 갔다고 하여 그리로 가는 길이야.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랑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글쎄 연산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김대감댁 자제분이셨지 뭐니. 삼족이 몰살당하는 화에서 벗어나 다행히 도망치셔서 숨어 다니신 분이다. 내가 할 게 뭐야? 어서 가요. 어서 가라고. 일랑은 미친 듯이 외쳐대었습니다.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의 가슴을 세차게 쥐어뜯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여우 목도리. 옛날 어느 고을에 성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품이 치밀하지 못하여
사리 판단에 어두웠습니다. 하루는 성씨가 말을 타고 다른 지방에 나들이를 갔다가 날이 저물어 말을 빨리 몰아 돌아오는데 중도에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말을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에 만난 적이 있는 관기였지요. 성씨를 본 기생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생원님, 저를 보신 적이 있지요? 저는 이 고을 기생입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머니 생원님 말 뒤에 좀 얹혀 함께 타고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성씨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밤중에 기생이 혼자 걸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둔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나서 냉정하게 대하며 허락하지 않은 채 말을 몰아가려고 하니 여인은 한사코 다리를 잡으며 데려다 달라고 매달렸지요. 그래서 성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소리쳤습니다. 내 이 여우를 잡아가서 껍질을 벗기면 좋은 털가죽을 얻을 수 있겠다. 좋다, 내 뒤에 올라타거라. 그리하여 기생을 등 뒤에 올라타게 하고는 허리띠를 풀어 여인을 자기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었지요. 말을 달려 집 가까이 온 성씨는 소리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빨리 횃불을 가지고 나오고 또 사냥개도 몰고 오너라. 여기 여우를 잡아왔으니 내 겨울 목도리 감이 생기게 되었구나. 도끼와 몽둥이도 가져와. 여우가 도망치기 전에 얼른 서둘러야 한단다. 이러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말에서 내린 기생은 손뼉을 치며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 나는 여우가 아니라 관기 아무개입니다. 생원님도 나를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안 됐습니다마는 목도리 감은 다른 날 다시 여우를 잡아 껍질을 벗겨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니 성씨는 정식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또와 영리한 부인.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어리석은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의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였지요. 하지만 사또의 부인은 영리하고 사리에 밝아 남편의 업무 처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관청에 소를 빌려가 기르고 있는 백성이 달려와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지요. 사또, 소인은 관청에 소를 빌려 기르고 있는 농부이옵니다. 그동안 소를 잘 돌보며 농사를 지었사온데 어제 소가 돌다리를 건너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백성의 말을 들은 사또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물어물하다가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지요. 관장의 말을 들은 아내는 처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써주었습니다. 소를 잡아서 고기는 관청으로 보내고 가죽은 공방으로 보내며 뼈와 뿔은 군기를 맡고 있는 부서로 보내도록 하라. 이에 사또는 다시 나가 앉아서 그 백성에게 이대로 판결을 해보내니 모두들 합당한 처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또 한 백성이 와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사또, 소인의 부친이 어제 돌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져서 돌다리 아래로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시고 물고첩을 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 물고첩이란 사망한 사실에 자세히 적은 글을 말합니다.
사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얼마 전 소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실과 흡사한 것 같았지요. 그래서 앞서 아내가 써준 처리 내용을 그대로 얼른 죄를 써서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 처치를 본 사람들이 모두 배를 치고 웃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또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영감, 소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어찌 같나요? 얼마 뒤 관찰사가 이 사실을 알고 사또의 업무 평가 점수를 매길 적에 이 사또를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해 보고하여 그로 인해 사또는 곧 사또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또에게 그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여보, 영감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 파면되어 돌아가니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가마를 타고 가니 괜찮지만 영감은 말을 타고 가야 하니 사람들 모두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수모를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아내의 말에 사또는 허허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써준 것 때문에 일이 되었으니 그 죽은 소의 가죽을 쓰고 가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테지요. 주위 사람들은 또 한 번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도망친 두 여인들. 옛날 충주에 조즉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꽤 풍족하고 처자식에게도 재산이 많이 있었지요. 조득철은 만년에 접어들자 마을 앞 객점에 첩을 하나 얻어두고는 술을 팔며 오가는 나그네들을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고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홍경래 등이 군사를 일으켜 정주와 가산 등의 고을을 함락하자 서울이 들끓어 사람들이 달아나 숨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밤 조득철이 객점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두 명의 처녀가 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자태도 고왔지요. 두 처녀는 객점 가까이 이르러 큰 길을 버리고 산 기슭으로 향하더니 마침내 머물기 곤란한 골짜기라는 걸 알고는 발길을 돌려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조득철은 객점으로 들어가 처녀들을 맞이하는 일을 첩과 상의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두 처녀 중 나이 어린 처녀가 밤 길을 걸어와 밥을 구걸하는데 부끄러워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득철이 어디서 왔느냐 묻자 처녀가 말하였지요. 저는 서울 박승지 댁의 여종입니다. 3년 전쯤 영감 내외가 모두 돌아가셨지요. 공께는 아드님이 없고 따님 한 분만 계신데 지금 17살로 서로 의지에 살아왔으며 집안일은 아가씨의 숙부님이 관리하셨습니다. 그러다 홀연 난리가 나서 반란군이 조만간 서울에 들이닥치리라는 소식을 듣자 숙부 어른은 자기 식구만 데리고 밤에 달아나 버렸지요. 아가씨와 저는 난리통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하루 이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숙부가 달아난 곳을 쫓아가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속에 노숙을 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양식이 떨어져 며칠 동안 굶주렸고 발이 부르터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굶주림과 추위를 겪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득철은 그 말을 듣고 첩에게 분부하여 새로 밥을 짓게 한 뒤 처녀와 함께 아가씨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숲을 사이에 두고 말했습니다. 귀하신 아씨가 난리를 피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여종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계시다가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숲 앞에 있는 집은 제 별실입니다. 조용하고 정갈한 방이 하나 있으니
아씨는 여종과 함께 이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종이 아가씨에게 사정하자 아가씨가 마지못해 일어나 숲에서 나왔지요. 이 방에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몇 년 동안이든 근심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숙부를 찾으러 갈 생각일랑 잊으시고 며칠이든 몇 달이든 여기 머물며 숙부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숙부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저를 살려주신 분은 어르신입니다. 오랜 숙연이 있는 듯하니 부녀지간의 의를 맺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한 신분이고 아씨는 귀족이신데 부녀지간의 의를 맺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거처하시며 훗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득철은 낮이면 박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살폈고 밤이면 박씨 방문 앞을 엄중히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득철의 아들이나 간혹 그 집에 왕래하는 청년들 모두가 박씨의 거처를 절대로 엿볼 수 없었고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꽤 오랜 시간 흘러가는 동안 숙부의 행방을 탐지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득철은 박씨에게 말하였지요. 숙부를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만날지 알 수 없군요. 그렇다고 제 집에 오래 머무는 것도 좋은 방도는 아닙니다. 아씨는 꽃다운 나이라 시집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미천한 제가 중매로 나서기엔 적당치 않습니다. 제게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초립을 씌우고 푸른 도포를 입혀 아씨를 귀공자로 꾸미고 아씨의 몸종은 배자를 입히고 가죽 뒤를 띠게 해서 산의 종으로 꾸미려 합니다. 좋은 나귀에 수놓은 안장을 얹어 아씨는 나귀에 타고 여종은 나귀를 몰고 가면 제가 채찍을 들고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원주까지를 가면 따로 좋은 계책이 있는데 아씨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원주에는 서울의 고관 가문 출신임에도 생활 형편이 어려워 이주에 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풍채가 좋고 문장에 능한 수재가 있다면 그 집안을 물어 아실댁 가문과 걸맞을 경우 제가 이리저리 말을 꾸며 중매를 하고 혼약을 맺어 아씨를 맞이하게 하려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난리통에 죽을 뻔한 저를 어르신이 구해서 소중히 지켜주셨거늘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8월 행장을 차려 동쪽으로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며칠을 가서 드디어 원주 땅에 이르렀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왔는데 해가 저물려 하였지요. 시냇가 밤나무 아래에서 한 총각이 밤을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각은 나귀를 탄 어여쁜 귀공자를 보고는 장대로 나귀를 쿡 찔러 보았지요. 나귀가 놀라 거꾸러지자 총각은 깔깔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득철은 비범한 젊은이라 여기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총각을 뒤쫓아갔습니다. 산을 돌아가 보니 깨끗한 초가지 반채가 있었지요. 마당에 나귀를 묶어두고 박씨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니 늙은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 이 밤에 오셨습니까? 득철이 방문은 밖에 앉아 대신 아뢰었지요. 저희 도련님은 서울 박승지댁 장남이십니다. 주인 어르신 댁은 어느 가문이신지 감히 여쭙습니다. 나는 청풍 김씨라오. 조상 대대로 서울에 살다가 중조부 상공께서 이곳으로 옮겨 사신 뒤로 마침내 벼슬이 끊어져 산골짝 백성이 되었지요. 저희 도련님은
집안에 큰 재앙이 있어 조실 부모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는데 작년에 반란이 일어나자 누이 동생을 데리고 별장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비슷한 가문에 좋은 신랑감을 찾으면 누이의 혼사를 먼저 치른 다음에 이사하실 생각입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오. 이런 곳에 댁과 비슷한 가문이 어디 있겠소. 조금 전 밤나무 아래에 우연히 한 총각을 만났는데 참으로 걸출해 보였습니다. 저희 도련님 마음에 들어 저더러 뒤쫓아 가보라고 하시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요. 그 아이 3살 때 애비를 잃었는데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파 엄하게 가르치지 않고 제멋대로 크게 내버려 두었더니 나이 16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오. 그런데 무슨 걸출한 모습이 있단 말이오. 이윽고 저녁밥을 올리는데 산 나물과 채소가 아주 맛있었지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득철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젊은 나이에 가슴이 가려운 병이 있어 집에서도 거느리고 있는 하인과만 함께 잤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한 방에 주무시지 않습니다. 도련님을 사랑방에서 하룻밤 편안히 잠자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득철이 거듭 간절히 부탁하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안 쓰던 겹방을 청소하고 자신이 그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기와 온갖 벌레가 사방에서 물어대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한밤중에 달빛을 받으며 사랑채로 나와 보니 도령은 문을 닫고 깊이 잠들었고 득철은 방문 밖에 누워 있었습니다. 득철 또한 잠자지 않고 있다가 노인이 나온 것을 보고는 일어나 앉았지요. 자네댁 아씨는 나이가 어찌 되시나? 득철은 노인이 혼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씨는 저희 도련님과 쌍둥이 동생입니다. 아름다운 용모는 도련님과 매우 흡사하고 여자의 덕성과 행실을 잘 갖추었지요. 그 댁은 높은 가문인데 왜 우리 집과 혼인하겠다는 게지? 저희 도련님 댁이 좋은 가문이긴 하지만 재앙이며 난리에 시달리다 보니 혼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왔던 터에 문득 훌륭한 청년을 만나 이곳까지 온 것이니 어르신만 마음에 두시면 혼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례를 한다 치면 별장에서 식을 올리게 될까? 서울 집은 벌써 다른 사람 차지가 되었고 미리에 있는 별장이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합니다. 도련님 남매와 하인들이 내려와 산지도 1년이 넘었으니 그곳에서 혼례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혼서를 보내고 혼례를 올린 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일 아침 어르신이 도련님에게 지금 제가 한 말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곧 도련님 말이니 도련님 말이 어눌하다고 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당장 사주 단달을 주어 혼약을 맺도록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그 말대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마침내 득철 일행은 나귀를 먹여 집으로 돌아왔고 아씨는 그제야 본래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혼례 날짜를 정하는 편지가 오간 뒤 득철은 즉시 도령 명의의 편지를 작성해 원주에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들에게 저마다 혼사 준비를 돕게 하며 새 신랑을 위한 이부자리와 옷 한 벌을 마련하였지요. 약속한 날 원주 노인이 손자의 머리에 사모관을 씌우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왔습니다. 득철의 아들과 며느리는 하인 차림으로 변장해 음식을 두루 갖추어 올리겠습니다. 신랑을 신방으로 인도하고 신랑의 조부는 사랑채로 모셔 편히 쉬게 하였지요. 노인은 혼례 의식이 잘 준비되어
법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지난번 원주에 왔던 사돈 도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득철에게 묻자 득철이 말하였지요. 혼례를 혼자 주관하느라 몸을 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십시오. 다음날 아침 득철은 노인 앞에 꿇어앉아 전후 사정을 두루 고하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무슨 사돈 도령이 있겠습니까? 지난번 댁에 갔던 도련님은 바로 오늘 혼례를 올린 아씨입니다. 제가 어르신을 속였으니 더 없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난리통에 피난 오는 일이 없었다면 어르신 댁에서 어찌 아씨 가문과 혼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한바탕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네에게 속았구먼. 하지만 손부가 어질고 총명하니 자네 죄를 용서하겠네. 노인은 사흘 뒤 손자 부부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득철은 화려한 가마를 마련하고 하인과 말을 갖추어 박씨를 여종과 함께 시집으로 떠나보내었지요. 박씨의 행동은 오랜 세월 흐르도록 한결같아서 시조부를 섬기고 남편을 받드는 데 공경과 정성을 다했으니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아들, 딸을 낳았는데 모두 빼어난 재주를 가졌고 집안 살림이 차츰 윤택해지면서 가정도 매우 화목했다고 합니다. 박씨는 철마다 미리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는 일을 늙어 죽도록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에서 온 공주. 아주 오랜 옛날 일본에는 대나무를 잘라 물건을 만들어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대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다 두께가 아주 굵은 대나무 하나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노인은 그 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 빛이 나는지를 알 수 없었지요. 노인은 대나무를 잘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속에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던 노인은 하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가구야라고 지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석 달쯤 지나자 어른이 되어 아주 예쁜 처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 보면 반할 정도로 예뻤고 마음도 아주 고왔지요. 게다가 몸에는 환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도 가구야 옆은 늘 환했습니다. 가구야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부잣집 양반들이 앞다투어 가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구야를 한번 본 사람들은 모두 결혼 신청을 하였지요. 하지만 가구야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약을 가져오라는 둥, 세상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짐승의 가죽을 가져오라는 등 온갖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흐르고 달 밝은 날이었지요. 그날따라 달은 유난히 아름답고 밝게 빛이 났습니다. 노인 부부는 가구야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지요. 왜 그리 달만 바라보고 있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혹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 보름달이 뜨면 어김없이 가구야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둥근 달이 뜨자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곁에서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는 노인 부부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달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 나라에 왔지만 8월 15일이 되면 달에서 저를 마중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나옵니다.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구야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퍼져나갔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가구야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약속하였지요. 마침내 8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보낸 2,000여 명의 병사가 노인의 집을 빈틈없이 에워쌌지요. 둥근 달이 하늘에 걸리고 달에서 사람들이 가구야를 마중하기 위하여 허공을 디디고 내려왔습니다. 활을 쏘아라. 대장이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보내는 밝은 빛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모두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그 사이에 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구야를 데리고 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유난히 달이 밝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대장장이의 큰딸. 옛날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와 그의 아내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살림이 너무도 가난하였지요. 그런데다가 11남매를 두어서 늘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을 잘 돌보고 동생들을 도닥거려주는 큰딸이 있어서 대장장이와 아내는 마음이 한결 놓였지요. 큰언니는 들과 산을 돌아다니며 동생들이 좋아하는 쑥을 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장장이를 불쟁이라 불렀지요. 그래서 큰딸을 쑥 캐러 다니는 불쟁이네 딸이라는 뜻으로 쑥부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쑥부쟁이는 나무를 캐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있는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가여워라. 살펴보니 뒷다리에 화살을 맞아서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쑥부쟁이는 먼저 나뭇가지와 풀로 노루를 덮었지요. 그리고 나서 저만치 떨어진 길목에서 나무를 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사냥꾼이 물었지요. 화살에 맞은 노루를 못 봤소? 조금 전에 절뚝거리며 저기로 갔는데요. 고맙소. 사냥꾼은 쑥부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산속으로 재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사냥꾼의 모습이 사라지자 쑥부쟁이는 얼른 노루 뒷다리에 박힌 화살을 빼고 정성스레 치료를 해 주었지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노루는 고개를 꾸벅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사냥꾼이 간 반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쑥부쟁이가 나무를 캐서 내려오고 있을 때였지요. 사람 살려요. 사람 좀 살려주시오. 쑥부쟁이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불이 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웬 남자가 마을 사람들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 쑥부쟁이가 치료해준 노루를 줬던
젊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나 좀 꺼내주시오.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구려. 잠깐만 기다리셔요. 쑥부쟁이가 긴 나무 줄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줄기 여러 가닥을 칭칭 감아서 함정에 넣어 주었지요. 젊은 사냥꾼은 그것을 잡고 끙끙거리면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쑥부쟁이는 노루를 치료해 준 것처럼 사냥꾼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왔소. 지금은 그냥 돌아가지만 이 다음 가을에 다시 와서 이 은혜를 꼭 갚겠소. 쑥부쟁이는 잘생긴 젊은 사냥꾼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되자 쑥부쟁이는 젊은 사냥꾼과 만났던 산을 매일매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애타는 기다림 속에 가을이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쑥부쟁이의 그리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쑥부쟁이네 집에는 동생이 둘이나 더 생겼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쑥부쟁이는 몸을 곱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빨아 말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가 맑고 깨끗한 농달샘을 대접에 떠놓고 무릎을 꿇었지요. 쑥부쟁이는 정성을 다하여 산 신령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루가 나타났지요. 몇 년 전 화살의 뒷다리를 맞고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쑥부쟁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바로 그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쑥부쟁이에게 연보라색 주머니를 주며 말하였지요. 아가씨, 이 주머니에 구슬이 3개가 들어있어요. 이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맙다 노루야. 집으로 돌아온 쑥부쟁이는 연보라색 주머니에서 노란 구슬 1개를 꺼내 입에 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잠시 후 눈을 뜬 어머니는 깊은 잠을 잔 것처럼 기지개를 켜고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쑥부쟁이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너무 기뻤지요. 다음날 쑥부쟁이는 연보라색 주머니를 품에 안고 젊은 사냥꾼을 기다리던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구슬 하나를 입에 꺼내 물고 소원을 빌었지요. 도련님을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때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젊은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쑥부쟁이는 너무 기뻐서 그동안 가슴에 두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였지요. 아가씨, 미안하오. 나는 벌써 결혼을 했다오. 게다가 아들이 2이나 있어. 하지만 내가 아가씨에게 입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하질 않겠소. 그러니 나와 함께 서울로 갑시다. 이 말을 듣고 쑥부쟁이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도련님에게는 이미 아내와 아들이 있어. 그러니 그 행복을 지켜드려야지. 도련님을 다시 돌려보내야겠어. 그러고는 마지막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도련님을 서울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쑥부쟁이는 그 뒤에도 젊은 사냥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지만 숙부쟁이는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생들을 살펴보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던 숙부쟁이가 발을 헛디뎌 그만 절벽 아래로 뚝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였지요. 쑥부쟁이가 죽고 나자 그 산에는 더 많은 나물들이 자랐습니다. 죽어서까지 제 동생들 배고플까? 이리 많은 쑥과 온갖 나물들을 자라게 했나보. 누가 아니래요? 이 꽃은 처음 보는데. 그 꽃은 긴 꽃대에 연한 보라색 꽃잎에 노란 꽃술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루가 쑥부쟁이에게 준 연보라색 주머니와 그 안에 든 노란색 구슬을 닮았다고요. 거기에다 꽃대가 긴 것은 쑥부쟁이가 아직도 그 젊은 사냥꾼을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쑥부쟁이라고 불렀지요. 치즈를 좋아하는 늑대. 옛날에 굶주린 늑대가 이웃에 사는 여우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늑대가 여우 아주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아주머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를 잡아먹어야겠어요. 여우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잖아. 날 먹어봤자 배가 부르지도 않을 거야. 지난해에는 뚱뚱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4마리나 되는 새끼를 키우느라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단다. 그건 아주머니 사정이고요. 지금 아주머니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늑대는 여우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여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여우 아주머니가 뒷걸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게.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주머니의 말에 늑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음식이 어디 있는데요? 그야 목장에 있는 우물에 있지. 잠시 생각을 하던 늑대는 여우 아주머니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장 우물에 무슨 음식이 있어요? 게다가 목장에 얼씬거렸다가는 목장 주인에게 혼쭐이 날 거예요. 목장 주인은 우물 속에 치즈를 숨겨두고 다닌다고. 그래서 목장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늑대는 그 커다란 우물에 치즈를 놔두었다면 치즈도 분명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나와 함께 우물에 가보자.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날 잡아먹어도 좋아. 해가 지고 둥근 달이 뜨자 늑대와 여우 아주머니는 함께 목장으로 갔습니다. 여우 아주머니는 우물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봐, 아주 커다랗고 둥근 치즈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늑대는 우물 안에 있는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일부러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늑대는 자신이 보고 있는 치즈가 우물에 비친 둥근 달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밖에서 보니 그렇지 물 밑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 우물 안에 있는 치즈를 어떻게 꺼내요? 그거야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라고요? 저보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늑대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그러자 여우 아주머니는 우물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두레박을 늑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레박에 연결된 긴 밧줄 끝에는 똑같이 생긴 두레박이 하나가 더 매달려 있었지요. 늑대야, 여기에 타면 내가 천천히 밧줄을 내려줄게. 두레박이 물에 닿으면 물속으로 손을 뻗어 치즈를 잡으면 되잖아. 늑대는 여우 아주머니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싫어요. 아주머니가 타세요. 늑대의 말에 여우 아주머니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여우 아주머니가 두레박에 타자 늑대는 밧줄을 천천히 내렸지요. 두레박이 물에 닿을 즈음에 여우 아주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주 큰 치즈가 있네. 그런데 너무 무거워 나는 들 수가 없겠어. 좀 도와줄래?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여우 아주머니는 늑대에게 밧줄의 다른 쪽에 달린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다른 두레박을 타고 우물 안으로 스르륵 내려갔지요. 드디어 우물 위에 다다른 여우 아주머니는 훌쩍 두레박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첨벙하며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늑대는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렸지요. 하지만 여우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늑대야, 거기서 계속 허우적 대고 있으면 목장 주인이 올 거야. 난 우리 아이들 돌보러 가야 한단다. 결국 어리석은 늑대는 더 큰 치즈를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만 우물 속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